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제 이 조직, 행정 조직, 군사 조직 이런 걸 보는데 사또 수령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이제 고려 말에 순천에 여러분들 순천 가시면 아주 멋진 그런 아름다운 그말 쫙 펼쳐지잖아요. 여수 순천. 순천에 가시면 또 이게 있어요. 팔막이라는 게 있어요. 팔막. 8마리의 말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고려 시대에 그 마을에 부임한 사또가 그 마을에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는 관행적으로 떠나는 사또에게 말 8마리를 바쳤나 봐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만두고 이제 부서를 이동할 때 왜 그 부서원들이 이렇게 주섬주섬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지금은 좀 없어졌겠지만 저희 때만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인 말 8마리야. 말이면 당시 지금으로 본다면 뭐 거의 뭐 억대에 해당하는 그런 차 한 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8마리면 그 마을의 어떤 그 고열을 정말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최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개경을 돌아갔습니다. 역시 이제 그 순천 사람들이 또 사도당을 하니까 8마리 말도 맞췄나 봐요. 그런데 개경으로 간 태석이 그 8마리와 또 한 마리의 말, 즉 9마리의 말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받겠다. 데려가지 말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8마리를 받았으면 8마리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9마리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최석이 이 순천에 부임했을 때 자기가 알을 한 마리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순천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 말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최석은 바로 그 한 마리 말은 순천에 살면서 순천의 녹을 먹으면서 낳은 거기 때문에 그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순천 주민들이 냈던 8마리 말과 순천에서 난 그 새끼 한 마리 말까지 다 해서 9마리를 돌려줍니다. 이게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다.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비석이고요. 이 비석이야말로 정말 청년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목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또가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한 마음가짐. 그래서 정명의 목민 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직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국민들이 세금을 받고 자신의 승리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중에서 공직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순천의 탈막이 잊지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행정 조직을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조선의 15세기와 16세기에서 봤는데 중앙집권 추구하는 과정 속에 여러 왕들이 어떤 활동을 이야기했잖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중앙집권 추구의 과정 속에서 중앙과 지방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정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로 구성이 되고요. 지방은 8조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의정부 6조, 8조. 고려는 이성 6부 그리고 모두 양대 체제였잖아요. 그죠? 조선은 의정부 6조, 8조 체제로 구성됩니다. 자, 먼저 중앙행정조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집권 추구를 위한 중앙 의정부 6조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조직들을 공부할 때 어떤 조직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 왕권을 견제시키는 조직인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는 조직을 한번 볼 텐데, 자, 그것은 바로 6조 직계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6조 직계제 하면 어느 왕이 떠오른다? 우리는 그렇죠. 태종과 그리고 세조가 떠오르네. 카리스마!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 왕들이 공동적으로 했던 그런 모습들 6조 직계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6조가 있으면 이보, 예변, 형보 6조가 있으면 이 왕이 6조로 그냥 바로 명을 내는 거예요. 그 6조 바로 실행토록 하는 것이죠. 의정부를 패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6조 직계제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승정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비석인데요. 고려시대도 여러분들 승선이죠. 조선의 승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석입니다. 똑같아요. 승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관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려면 관리하던 도승지가 있거든요. 도승지. 그 다음에 이건 비석이고 있고, 의금부가 있어요. 의금부는 뭐냐면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의금부는 뭐 근무도사. 네. 이런 기능인데 사법기관. 네. 주로 영목. 이것은 반역이 옵니다. 왕이 반역하는 적팀이다. 의금부, 근무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초장들이 있었던 그런 기구들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왕권 견제하는 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 나는 6조로 바로 하자. 그런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들 재산들을 하는 조정을 어떻게 만든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들이 서다라고 하는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어떤 그 사인, 오케이 사인, 요거 이제 같이 하겠다. 세종은 의정부 서사들을 하는 의정부 조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왕권을 좀 견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로서 이 3사가 있어요. 자, 이 3사를 좀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3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3사는 중요해요. 바로 언론 기능.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여러분들 이 고려 3사와 조선 3사를 비교하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려 3사는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하지 언론 기능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어요. 반면에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사에는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자, 3사에는요. 크게 알고 사는 3사에는 사단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사단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이 있어요. 있는데, 자, 사단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관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 사단원이니까 대간, 대사관, 대사관이 있겠고, 이 사단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간쟁이에요. 간쟁.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제복을 치시옵소서. 이런 식입니다. 사헌부에서 관리가 있다면 역시 대사헌 이런 관리들. 여긴 주로 감찰 기능 담당합니다. 감찰 기능. 감사원 같은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죠? 이 사관원하고 사관원은 지금으로 본다면 기자들 아닙니까? 언론사 기자들. 사헌부 같은 경우는 뭐 감사원 또는 검찰 뭐 이런 쪽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사관원의 그 관리들은 조금 자유로워요. 출퇴근 시간도 좀 그렇고 입고 있는 복장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점은 그런 것들. 반면에 이 사헌부 쪽은요. 검찰 보세요. 검찰 이렇게 왜 TV 나오는 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검찰에서 근무하시는 그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 옷 색깔이 다 그렇게 다 검정색이나 네이비 푸른색이잖아요. 어두운 색깔이죠. 일반 그런 옷들 있잖아요. 왜 다 저렇게 똑같은 색을 입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게 문화예요. 조직 문화. 뭔가 어떤 그 위계, 어떤 그 우리 하나야. 뭐 이런 어떤 그 위계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퇴실 정확하고 이 위계가 아주 그냥 상명 어디가 딱 그냥 왜 그럴까? 이들은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들은 이게 너무 조직이 딱 쪼여져 있으면 아주 뭔가 강원을 하기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 그래서 안 되다 뭐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분위기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대제학 이런 관리들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병연과 사연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종대 그런 조직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 사단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언제 독립이 되냐면 요거는 그 태종 때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해주세요. 요거는 또 이 태종 때 딱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또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관원과 사헌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들을 대간이라고 해요. 이들은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원과 사헌부 이들 이제 양사라고 하는데 양쪽에 있는 양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들이 하는 일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오품 이하 그 관리잖아요. 오품 이하의 그 관리의 서경권을 갖고 있어요. 오품 이하 관리의 서경권을 갖고 있다. 자,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품 이하의 그 관리들을 임명할 때 자기들이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 강력한 권리가 있죠. 그죠?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품의 태성이라고 관. 녹화 안 눌렀어? 좀 넣었어. 올라갔어? 이건 모니터인 거야? 그냥 하나 놨다. 왜? 모니터 하나로 하긴 좀.
저거 거의 금방 끝나니까. 다 나왔다. 맞나? 좋았어. 그 보하니 거참 청년 견뎌. 그래서 사인 업해. 그 저기 뭐저 뭐냐 그저 육품의 찐품이 말이야.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안 되겠어. 뭐 사인 안 해준 거지. 뭐 이런 어떤 그 인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이 양사 사관원 사원도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조직들 말고도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먼저 한성부가 있습니다. 한성부. 한성부는 바로 한양 업무, 지금의 서울시청, 서울시장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춘추관이라는 게 있어요. 춘추관. 춘추는 여러분들 뭐냐면 춘추는 이 중국 역사서 이름이에요.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 이름이 있어요. 이 춘추관이니까 이건 역사를 담당하고 있겠네, 그죠? 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 실록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그 조직이 뭐냐면 장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신분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비들 있죠, 노비. 이 노비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 장례원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성균관 또 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앙행정조직 특히 이 3사 왕권을 견제하고 또 이 관리를 감찰하는 이런 기능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조직 조선의 모습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중앙집권축을 위해서 지방은 팔도체제, 중앙은 의정부 6조, 지방은 팔도체제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고려시대랑 비교했을 때 고려시대는 5도 양계였어요. 5도는 행정적 성격이 강했고 양계는 군사의 성격이 강했죠. 인원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은 이렇게 팔도, 일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 고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앙집권체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텐데, 자, 지방을 보는 거예요. 지방입니다. 자, 팔도가 있고요. 그 팔도를 다시 이제 우리도 뭐 이제 경상도가 있으면 경상도 밑에 뭐 무슨 시 무슨 그 나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목 분현 인구나 중요도에 따라서 부목 분현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팔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관찰사라고 하고요. 요 부목 분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관찰사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관찰사는요, 여러분들, 이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찰사를 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가 머물고 있는 그 관청을 뭐라고 하냐면 감영이라고 부릅니다. 감영 정도 느끼고 있어요. 팔도에 관찰사 파견되니까 감영을 8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관찰사를 뭐라고 불렀죠? 고려는 관찰사라고 불렀죠. 관찰사. 그죠?
그죠? 근데 이 고려의 안찰사보다 이 조선의 관찰사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교는 관찰사가 파견되고 있었고, 이 관찰사의 어떤 그 지휘 감독하에 이 포목군영에 지금 수령이 파견되고 있다는 거. 그럼 수령은 무슨 일을 할까? 자, 이 수령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칠사라는 게 있어요. 네, 수령 칠사. 7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 잘 걷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금 잘 걷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결혼시키는 거. 중매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결혼을 언제 했냐면 주로 14살, 15살이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노총각의 기준이 몇 살이면 20세. 20세가 되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럼 이건 뭐냐면 국가의 우환이에요. 국가가 뭔가 뭐 가뭄이 든다, 뭐 재해가 왔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건 결혼하지 않고 20대의 노총각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돼. 그 마을에 이제 수령이 갔는데 만약 거기에 20살 넘은 노총각들이 있다? 이러면 감점이에요, 감점. 네, 반드시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 장려금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여튼 결혼시키는 거.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결혼을 30대 넘어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이 조선시대 같은 이거는 국가적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령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 일단 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수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 해요. 행정, 사법, 군사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에 어떤 뭐 치안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머니 스님은 와가지고 판결을 내리고요. 법관 역할도 한다. 이거 전기설전에 그럼 군대 입고 가야 돼요. 이제 행정사법, 군사 모든 일을 다 수령이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은 여러분 지방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지. 또 그 지역 출신도 않고 만약에 좀 수령이 있고요.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보좌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향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려시대 향리와 비교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향리는요, 속본속현 향 부곡소를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 지배세력을 잡는 반면에 조선의 향리는 여러분 우리들 극에서 보면 그 이방 인연이야 라고 사도가 부르면 네 사도 뭐 이런 역할 있잖아요. 뭔가 좀 되게 약간 좀 간사하고 가볍고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건 고려의 향리가 아니라 조선의 향리. 그러니까 조선의 향리는 뭐냐면 지방을 전부 다 파견되는 거예요. 다 파견되니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향리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단순하게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의 역할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향리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은 자치 조직이 있어요. 향리들의 어떤 그 리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단이라고 하는 뭐 양안, 토지 계좌, 그죠? 안 이거는 이제 향리들의 어떤 리스트, 자기 자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 단안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좀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수령이 향리를 내리고 이 부목군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찰사, 이 관찰사와 이 수령이잖아요. 이 조선시대 이론하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관찰사와 이 수령이 조선시대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바로 모두 전국에 파견된다. 모두 파견된다. 올 전국에 파견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파견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네, 그 원칙은 뭐냐면 그 지역에 파견되는 뭐냐 중당창! 거기 있냐? 임기자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파견되죠. 이거를 서로 피한다. 3피제. 임기제, 3피제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또는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파견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방관들 파견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중앙에서 왕의 오른팔들을 파견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15세기는 좋은 집을 추구하기 위해서 혁명 파사제들 뭐 너무 많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군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향촌에 낙향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제한이 겁니다. 중앙집을 하겠습니다. 향촌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충돌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 향촌에 이 사람들 파견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향촌에 있는 그 양반들, 사족들은 원치 않아. 이런 어떤 그 통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뭔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목부년에는요. 이 부목부년에는 당연히 예, 사족들이 있습니다. 사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또 살인다. 나중에 살인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이 중앙에서 파견한 이들과는 썩 그렇게 뭐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립하신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사족과 살인들은요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리, 자신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유지했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유향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향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에요. 아 강력하게 그래서 이 중앙에 붙어 있는 사또가 이건 아니다! 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유향소가 있고 이 유향소에서 열리는 그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향회라는 거예요. 향회. 근데 이 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는 뭐냐면 바로 향안이라는 거죠. 이 향안 또 알짜리라 리스트.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양만 있는 이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향을 해가지고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 바로 유향소다.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주어에 파견된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원이라는 게 있어. 서원. 교육기관. 교육기관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담당합니다. 그 자신들이 어떤 그 모시는 어떤 스승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향약은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도와주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이런 방법, 농민을 통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나름대로 어떤 사족들의 어떤 그런 자치 기능을 위한 어떤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데 당연히 중앙에서는 이런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견제하죠. 네, 여기 지금 중앙 집권을 추구하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유향소 있잖아요. 네,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따로 관리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경제소. 그 유향소는 뭐냐면 있다는 거잖아요. 향초에 있는 기구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서울에 있는 조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제소라는 조직. 경제소. 서울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금 선거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아주 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조선 시스템이 앞서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조직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당히 선진적인 어떤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행정조직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 목표는 중앙 집권축이란 말이에요. 자, 중앙 집권축을 위해서 지금 의정부 6조 8조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관리들을 파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관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뽑는 방식, 관리를 선발 방식으로 보죠. 뭐니 해도 조선 여러분들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조선의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고려 시대는요 과거제가 분명히 광종부터 시작되잖아요. 최초의 과거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여전히 음성, 문발 귀족 기억나시죠? 음성, 조선의 음덕을 통해 가지고 단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쉬웠어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넓었다. 조선은 그런 신봉보다는 이제 실력을 더 중시. 물론 조선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반지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위 반지에 못 올라가요. 그런 식입니다.